오늘 정책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제27대 한국방송학회장이신 광주대 윤성년 교수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나른한 오후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다행입니다. 오늘 그 세계 한국어 방송 정책 세미나를 주관한 곳이 세 곳인데요. 제가 방송학회를 맡은 지 오늘 닷새째밖에 되지 않는 날입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조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하고 세계 한국어 방송사 협회,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세 개사가 우리 시민조 의원님과 김성건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방송학회가 창립한 지 27년이 됐고 다행히 그 한국방송전파진흥원도 제가 머물고 있는 광주대학교 근처로 이사 오는 바람에 이 세미나를 아마 저희가 맡아서 주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방송학회와 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세계 한국어 방송사 협회는 오늘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가 오늘 그 정책 세미나에 필요한 발제자로서 두 분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해외 한국어 방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분의 토론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사회를 보신 이화여대 유희성 교수님께서는 저의 전임 회장으로서 아주 무난히 학회를 잘 이끌어 오셨고 오늘 오늘 그 정책 세미나를 사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스무스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세계 한국어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신 새누리당 심윤조 재외국민위원장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윤조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해외 한국어 방송을 하시는 또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20회가 됐다 그러고요. 해외 한국어 방송 대회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해외 한국어 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여야 공동으로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히 김성곤 선배님께 아주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방송학회 윤성년 회장님 그리고 관련 주관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국회가 예산이라든지 법안 심의에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해외 한국어 방송을 하시는 분들께 우리 애정을 갖고 참석을 해주신 우리 홍문종 미방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새 외교 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여념이 없을 텐데 우리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해외 동포들이 720만이라고 그러고요. 세계에 뭐 안 가 계신 곳이 없죠. 특히 그 우리 해외에 있는 한국어 방송사는 모두 18나라에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만도 한 55개쯤 있고요. 중국, 뉴질랜드, 뭐 러시아 CIS 곳곳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히 차세대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또 한국 문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꾸고 그리고 민족의 뿌리를 찾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외 한국어 방송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류의 확산에 있어서도 우리 해외 한국어 방송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해외 한국어 방송은 단순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방송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국과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가 세계로 통하는 통로 역할도 해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우리 국가 브랜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펼치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에 대한 우리 모국의 지원은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개에 달하는 한국어 방송이 다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책 세미나 해주시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많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한국어 방송을 더욱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오늘 이 세미나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우리 존경하는 시민주 의원님과 공동 주최한 김성곤 의원입니다. 아주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한국 가을 날씨를 즐기셨을 텐데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계시는 동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또 주관해 주신 우리 윤석열 한국방송학교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 세계 한국어 방송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해외에 뭐 700만 또 뭐 800만 이런 동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동포들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이 동포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할 것인가를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동포들도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한글 교육, 그리고 우리 신문과 방송인 것 같습니다. 말하고 글 중에 어느 게 더 먼저냐 하면은 말이 먼저죠. 우리가 먼저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신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살아있는 말을 전하는 방송이야말로 우리의 어를 지키는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신문사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언론기금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도 고쳐놨습니다만은 방송사도 제가 다녀보면은 정말 다들 문 닫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KBS는 국내에서는 그냥 안테나만 걸면 보는데 해외에서는 뭐 이런저런 돈을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 방송도 꼭 무슨 KBS나 뭐 YTN으로만 선거 방송을 하는데 해외 로컬 방송을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혹은 또 공공기관, 공공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급족하지 않아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조 의원님과 함께 우리 또 홍문조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저희가 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그 해외 우리 방송 기관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나를 하면은 이 축사가 좀 길어져 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면으로 한 축사에 대신하고 다 가는데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안 시키면 제가 뛰어나올 판이었어요. 우선 우리 심윤조 의원님하고 김성곤 의원님 두 분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그야말로 어떠나 여야에서 이 일을 하시는데 정말 적합한 두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성곤 의원 정말 해외에서 그 투표한다 그러면 김성곤 의원이 아마 대통령 될 거예요. 아마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김성건 의원, 또 해외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또 심인조 의원님은 디플로맷으로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 어른이신데 또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방송과 또 한국의 위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면, 이 두 분이 하시면 이거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박지원 의원님이 나가시면서 나는 뉴욕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보스턴 사람입니다. 저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에도 한 3년 살고 오래 살았는데, 짧게 하려고 하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가니까 한국 신문 조가리를 막 이렇게 모아놓고 말이죠. 1977년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가면 한국 신문이 있어서 막 그 집에 가가지고 한국 신문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일부러 그 얼마 때는 1시간 2시간 드라이브해서 막 가고 저 버지니아나 뭐 이런 데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그 참 한국어를 접하고 또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한테 축사를 하라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래 창조 방송 뭐 이런데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재미 과학자, 해외 과학자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만나서 하는 그 대회를 제가 가봤는데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날 있기까지 해외의 많은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삼성이 됐건 현대가 됐건 뭐 이런 그 큰 훌륭한 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아주 확신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20만이라는 이게 어마어마한 그 해외에 계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앞으로 큰 FTA만 우리 시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방송이 우리의 시장을 넓힐 뿐만 아니라 한류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과학과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크게 저는 기여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회에서 뭔가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이 열심히 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KBS나 뭐 MBC나 YTN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갑이면 제가 그런 갑한테는 을 노릇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갈을 조금 칠 수 있습니다. 미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상승 발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고생하는데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인조 의원님, 김성건 의원님 감사하고 윤석열 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 세미나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 방송 정책의 새로운 돌파구를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회의원들 다 갔는데요. 갔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읽어보고요. 뭐 회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두 분께서 뭐라고 오더를 하시면 제가 열심히 그 오더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요. 이 두 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해외에서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윤조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그리고 홍문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석년 한국방송학회 회장님, 대회 귀빈 여러분, 오늘 2014 세계 한국어 방송인 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세계 한국어 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윤병세 장관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다른 중요한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를 공동 주관하신 심윤조, 김성건 두 분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1863년 농민 13가구가 연해주 개척을 위해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15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민족은 175개국으로 뻗어나갔고 그 수도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외 이민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민족성과 모국어를 지키려는 동포들의 노력도 끊이지 않았고 한국어 해외 방송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 현지 방송의 주파수를 빌려 한두 시간씩 한국어 방송을 했지만 지금은 정식 방송 면허를 취득한 한국어 방송만 50개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과거 소련 정부의 소수민족 배려 정책에 따라 1984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오늘날에는 3개의 한국어 방송국이 생길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할린 방송은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 동포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18개국 100여 개 방송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해외 방송은 그동안 한민족의 동질성 유지와 동포사회의 여론 조성과 통합, 그리고 현지 정착과 안정화 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만 이제는 동포 2세대와 3세대의 정체성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현지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우리 동포와 현지인 간 소통을 촉진하는 데까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과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매력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문화민족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소프트 파워를 추구하며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오늘날 해외 한국어 방송의 이러한 공공 외교적 기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해외 한인은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민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국가를 재건해야 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국경이 허물어져가는 지구촌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후손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700만 해외 동포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들이 소중한 국가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문화학자 스튜어트 홀은 정체성을 being의 문제가 아닌 문제인 동시에 becoming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자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700만 동포에게 스스로를 한인으로 정의하고 한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한국어 해외 방송입니다.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줄 한국어 해외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국회와 한국방송학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통해 값진 정책적 시사점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자이신 유희선 이화여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사실은 이 발표자께서 말씀하시고 또 나중에 토론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발제자분들한테 15분씩밖에 시간이 지금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윤경 선생님께서 한국어 방송의 현황 및 실태 조사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윤경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좋은 말씀을 너무 기조연설처럼 해주셔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별로 남아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그 현황을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쓴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진지한 얘기를 좀 골라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만 한인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거창한 구호만 많았지 사실 그들이 외지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한인 방송사들이 또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고찰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여파가 한인 방송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한인 방송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구조도 많이 바뀌고 행위도 많이 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FCC의 그 통계를 보면
500개의 소수민 채널이 면허권을 처분했다고 할 정도로 이런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경영 상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건 사실인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생생한 육성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한인 미디어의 구조적인 변화, 행위의 변화, 그리고 이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인 간의 결속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문화 전승을 계속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정도로 저 이 글의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 한인 미디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외국을 가면 그 외국에서는 소수민이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 소수민을 어떻게 그 사회의 주류 미디어가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불균형적이고 왜곡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기만적인 이류 시민 이라는 형태로 그리기도 하고요. 위험한 타인, 뭐 굴절된 개체, 혹은 안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굉장히 그게 확대 보도되는 부조리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고, 이런 부조리에 대항해서 소수민 미디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수민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한인 방송도 사실은 그 나라에선 소수민 미디어가 되겠죠. 소수민 미디어의 역할은 그렇게 모국을 떠나서 이주민의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관점에서, 자기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는 사회적인 문화를 해석하고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주민들에게는 결집을 위해서, 문화 전승을 위해서, 뭐 언어적인 전승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에서 나온 것도 보면 민족적인 이슈를 표면화해서 해당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 이주민들의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법 제도의 개편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연구에 의하면 민족적인 결집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던 반면, 너무 이제 이주를 해갔는데 이주국의 언어라든지 이주민의 문화에 노출이 안 되고 그 떠나온 모국 사회만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주국의 사회에 오히려 동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연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즘에 와서 다매체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미디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인터넷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뭐 방송물도 잠깐 보고 모국의 미디어도 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 사회, 즉 모국 사회의 결속도 강화되고 이주국에서의 어떤 정체성 찾기, 동화 이런 거에도 연대감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미쳤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주민들에게 이런 진짜 글로벌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사실 이민 가신 분들이 한국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이기를 원하시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주국의 국민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사회에서 혼종적인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 자란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 바람직한 상황을 갖기 전에 지금 너무 미디어가 많이 변해서 미디어가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모국에 있는 미디어들이 글로벌 시장 전략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한 모국 미디어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주파수가 굉장히 싸졌잖아요. 주파수가 싸지니까 해당국에서 여러 소수민족을 종합적으로 겨냥한 이런 매체들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도 부족하고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들의 이주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자체 제작을 하기보다는 모국에서 실어온, 모국에서 사온 콘텐츠를 퍼나르는
말하자면 아주 단순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통로 역할이 나쁜 것이냐? 일정 부분 통로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소수민 미디어라는 것은 그 지역 사회, 그 공동체에 있는 이슈들을 그들을 나름대로의 눈으로 해석하고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은 소수민 미디어 간의 경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주류 미디어하고의 관계는 대안적인 메시지를 생산해내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하지만 소수민 내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분열됐거나 의견이 대립되었을 경우에는 침묵을 하거나 혹은 그 공동체 내부 안에 있는 주변인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북미와 중국과 오세아니아,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료조사도 하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은 현지에서 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현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북미 시장 먼저 살펴보면 북미 시장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의 파고 속에 있는 곳입니다. 일단 주파수가 굉장히 싸져서 경쟁 사업자들이 많이 생겼고 두 번째는 수용자가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북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TT라든지 불법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한국의 콘텐츠를 동시에 소비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뉴미디어 쪽으로 인터넷이나 OTT 서비스로 가는 바람에 TV 수용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문제. 그러면서 광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광고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가 맞게 분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체 제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자체 제작이 줄어들고 광고 수익이 감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는 거죠. 수익을 어떻게 다변화하냐? 홈쇼핑을 하거나 혹은 이제 관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쪽으로 수익 다각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다각화해서라도 생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이 동포들을 수용자, TV 수용자가 아닌 시장의 소비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동포 사회의 상업화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단 그 소수민 미디어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어서 55개 소수 민족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중국의 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전하는 데 동원을 또 같이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또 북미 시장하고 달라요. 경영 상태가 매우 좋아서 1,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방송사가 있는 반면 방송 시간도 매우 짧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 지원의 유무에 따라서 중국 시장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는 이런 편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 안에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어와 중국말 양쪽 다 능통한 방송 전문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하고 싶어도 제작을 하고 싶어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일단 재원은 되니까 한국에 있는 방송사하고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약간 좀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세아니아 지역의 특징은 굉장히 시장 경쟁이 미국화된 시장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 플러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북미와 중국 시장하고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퇴출되고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한국어 방송을 지원하고 있지만 호주나 뉴질랜드에도 굉장히 많은 소수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방송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CIS 지역도 이제 그 국가가
정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아직 그 한국 사람이 많이 진출을 하기 시작한 매우 영 제너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전될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풍부하게 있지만 아직 사회주의적인 그 성향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제작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한인 방송사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심층 인터뷰 시간 좀 더 써도 되나요?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 그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9분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어 방송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자긍심이 있고요. 돈이 안 되더라도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작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재원도 넉넉해야 된다 하는데 재원이 엄청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자체 제작 하는 게 그 정부에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30분 정도로 하루에 자체 제작 그것도 뉴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 닫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그 인터뷰 요청했는데 엊그저께 없어진 데도 있었고요. 그 굉장히 그 파고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문제는 이런 그 자체 제작이 줄고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영인들도 느끼기에 질이 너무 저하되고 있는 것 같다. 질 저하가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한인 그 대부분 이제 한인이 소상인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터뷰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 왜 인터뷰 안 나오냐. 그래서 인터뷰를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 광고주라는 거죠. 그 광고주도 이제 저인망 작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매 점포마다 가셔서 3불도 안 되는 그 방송 광고 시장 방송 광고료가 어마어마하게 쌓았다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저인망 작전을 해가지고 광고를 모두 다 광고주의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해달라. 그럼 그걸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터뷰를 하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자사의 홍보라든지 내 물건의 홍보라든지 이렇게 돼서 방송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도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입장을 보이신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현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가 좀 더 상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권역별로 한인 방송사의 현황이라는 것이 매우 다르고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규모라는 것도 사실 엄청 작죠. 그 4억밖에 안 되는 데다가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해서 여기서 저쪽에서 틀 수 있게 한인 방송사들이 틀 수 있게 주는 것은 사실 한인들이 다 봤는데 너무 오래된 컨텐츠다 뭐 이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제작 지원 제도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지원 정책들이 조금 빠르게 개발돼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앱 개발을 해야 되고 한인들 간의 공유와 연대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일방향적으로 리니어한 서비스만 이렇게 받는 것에만 국급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양방향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인 방송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의 1차적인 원인, 1차적인 책임은 방송 사업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방송 시장의 환경 변화라는 것,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고 수용자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산업에서도 다 겪고 있는 목전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물론 이제 어려움 때문에 외면할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왜 미리 못하셨을까?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의 1차적인 책임은 방송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그런 모든 문제점의 결과가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인 미디어 사업자가 없어질 경우에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어를 접촉할 수 있는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미디어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닐까.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제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제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경 교수님이 굉장히 그 광범위한 조사를 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면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말씀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해외 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그거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 우리 그 김종하 교수님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책적인 문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그 해결책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15분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라대학교 미디어 컨텐츠 학과의 김종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학계로 오기 이전에 제가 하던 일이 사실은 해외의 채널을 한국에 가져오고 뭐 디즈니, CNN 다 제가 계약했던 채널들이고 그때 그 채널들을 허가해 주셨던 오용수 과장님께서도 여기 계셔서 감회가 새로웠는데 이런 유통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해외 한국어 방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들 것이고 그런 마음을 알아서 사실 이 논문을 쓰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페어뷰를 가져야지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썼습니다. 그럼 이제 첫 페이지부터 보실 텐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네. 지금 해외 한국어 방송사가 처한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살펴보면 이주국 내부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급격하게.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면서 뭐 OTT다, 스마트다, 뭐 새로운 이용자들이 새로운 기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지나서 2세대, 3세대로 또 세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분화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미디어 이용 양식도 다중 미디어, 뭐 멀티 채널 바뀌고 있고 또 여기에 모국의 방송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제 뭐 KBS 월드가 뭐 50몇 개국에 뭐 이렇게 뭐 100여 개국인가요? 제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모국의 컨텐츠를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또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국하고 또 모국하고 정책들이 우리 사업자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또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그 환경 변화라는 것이 현재 한국어 방송사들의 통제 범위를, 통제 능력을 사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정도에는 좀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경영 자원을 한번 분석해 보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건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아마도 소수민 채널 13개국에 이렇게 한 68개 그 방송사들이 어떤 재무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 조직 자원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분석한 건 제가 뭐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나 이쪽을 다 찾아보고 우리 연구진들이 한 8명의 연구진들이 다 봐도 아마도 이게 최초의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이 가진 경영 자원은 도대체 어떠냐, 그렇다면 이 경영 자원이 어떤 모국에 지원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한 100여 개의 해외 방송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한 60여 개에서 70여 개 정도가 좀 활발하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20개에서 30개 정도는 너무나 영세해서 이런 좀 자원에 대한 검토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살펴볼 때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경영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제 이런 재무제표 사이드를 봐줘야 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는가, 손익은 어떤가 이런 손익계산 쪽을 봐줘야 해서 재무자원에 대한 분석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능력 있는 자원들이 돌아가는가.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역사라든가 규모는 어떤가. 또 방송 환경은 이런 자원과 더불어서 방송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같이 봤고 다음 넘어가면 일단 이 68개 대상의 이제 자산이랑 자본이랑 쭉 보시는 자료고요.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고 다음 페이지. 이런 68개 기업을 보면서 저희 연구진이 세 가지 유형으로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3유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3유형이 영세하지만 마음 편한 사업자들. 왜? 너무나 영세해서 여기는 사실 무조건적인 지원만 필요합니다. 모국의 컨텐츠가 저쪽은 미디어 환경이 좋지 않아서 KBS 월드 잘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해외 한국어 방송이 없으면 아무것도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무상 컨텐츠 지원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유형이 제3유형이고요. 그다음 거꾸로 이제 제2유형으로 오면 아마 해외 한국어 방송 사업자들이 부러워하는 이주국의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어렵지만 죽지 않는 이런 유형이 이제 제2유형이고 이 유형이고 어떤 공산권이라든가 아니면 좀 강한 사회주의의 그런 역사적 그 배경을 지닌 그런 방송사가 그 경영되고 있는 이제 그런 유형. 그다음 제1유형이 제일 마음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러나 제2유형과 제3유형도 뭐 within 10 years죠. 한 10년 이내에 또는 5년 이내에 3년 이내에 1유형으로 갈지도 모르는. 그래서 1유형을 보면 방송시장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교민이 많으니까. 교민이 많으니까 해외 한국어 방송사도 많죠.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됐고 해외 한인이 많다 보니까 모국의 방송사도 이쪽을 막 열심히 진출합니다. 막 해외 법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약점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그러나 이 시장의 어떤 기회 요인을 보면 좋은 인력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가 성장을 하는데 이주국의 국민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모국의 피를 가진 그런 2세대, 3세대로 성장하고 있어서 재능도 가지고 있고 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모국에 이바지하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의 나라에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친구들은 또 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들을 보시면 국가 요인으로는 이제 진입 장벽들, 인류형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그야말로 누구나 가서 자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이유형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입니다. 정부에서 뭐 제한도 있고 지원도 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좀 어렵고 제3유형 같은 경우는 재무자원이나 상품자원이나 인적 조직자원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왔는가? 여기서 지원을 받아본 아마 방송사들도 있으실 거예요. 총 지금 10년 동안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모국에서 지원되는 총액이 연간 한 1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밖에 안 돼? 또는 반대로 나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고 있네. 그래서 보시면 방영권 지원 사업 이건 정부에서 정보기관에서 한국의 컨텐츠 사업자들한테 방영권을 사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가에 또는 무가에. 그다음 이제 컨텐츠의 어떤 제작 지원도 있고요. 연수 교육 사업도 있었었고,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방송 장비 지원이 있었는데, 요 다음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네트워크 활성화하고 방송 장비 지원이 지금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기술 자원으로 대두가 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방송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스마트 환경, 다중 미디어 환경이 나오는데 해외 한국어 방송은 마치 2005년 초기에
방송 기술 지원을 받았듯이 그런 기술 지원이 없으면 다중미디어 이런 사회에 적응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자력으로. 현재의 자본과 현재의 자산과 현재의 부채 수준으로는 이제 그 논문에는 있고 지금 이제 요 발제문에는 있고 이 파워포인트에는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페이지 41페이지부터 이렇게 발제문을 보시면 저희가 상관관계 분석을 했어요. 자원과 성과 간에 자본이 많으면 자산이 많으면 아무래도 한국 컨텐츠에 대한 비중이 높고 인적 자원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 쪽을 보면 해외 한국어 방송들이 부채 비율이 되게 낮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굿뉴스일 수도 있는데 부채가 낮다는 건 누군가 돈을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산이 많다는 건 이제 자본이 많다는 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컨텐츠들을 다 자본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산정을 하니까 자본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올드미디어의 형태들이 보통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너무 적다는 것도 경영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도 돈을 안 준다는 거니까 성장성이 의심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금 얼마 없다고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이 유형별로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를 47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예. 이제 이쪽으로 같이 해서 보시면 일단 제2유형 중국이랑 이제 어떤 사회주의 국가 정부의 이주국의 정부 지원이 있는 국가들은 정말 definitely 이쪽은 공동 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어 컨텐츠 비중이 높고 모국에 지원되는 컨텐츠를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동 제작이 가능하고 공동 제작이 되는 경우는 그곳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한국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유형의 지원은 공동 제작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 제3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떤 컨텐츠를 사서 이쪽은 제공을 해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민족의 창달이라든가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그쪽 이주국에서 우리 민족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어서 제3유형은 좀 아낌없이 주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1유형이 가장 어려운 쪽이고 많은 그 논의가 돼야 되는 쪽인데 일단은 컨텐츠 생산을 하기 위한 조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방송사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공동 제작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조직 역량 강화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유형은 지금 중단된 네트워크라든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도 나오셨는데 제1유형에는 2005년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술 자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로 저희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지원은 뭐 지금 한 12억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전체 3개 유형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나 또는 이 3가지 유형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1유형, 2유형, 3유형을 각각의 유형별로 놔둬서 이 컨트롤 타워를 좀 그 조직을 정비해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 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간 관계상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화 교수님은 사실은 그 스카이라이프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그 회사에서 오래 실무 경험을 했고 그 미디어 경영 쪽에서도 이론적으로도 잘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은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영호 선생님 전에 김수정 선생님이신가요? 김정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미주 방송인협회 회장으로서 로스앤젤레스에 지금 현재 있고 제 신분은 문화방송 서울 문화방송 출신이면서
33년 전에 미국에 이주하여 지금 미국의 타임워너 케이블에 지금까지 거기에 소속하면서 한국 방송사들과의 연관을 제가 많이 컨트롤을 해드리고 있는 미주방송협회 김정수입니다. 예, 제가 방송협회 회장으로서 그 흐름을 제가 그동안에 느낀 거와 그런 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방송협회 회장으로서 그 많은 우리 방송인들의 그 노고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서 제가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호소를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왜냐하면은 제가 방송사의 그 컨텐츠 관계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미국 방송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실태를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케이블 방송사와 그 미국의 디렉티비 회사와의 그 가입자 그 선도가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또 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그 방송사들의 그 광고가 수주가 굉장히 그 영세한 그 입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 방송사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의 그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케이블이 아니래도 인공위성 TV 아니래도 타블렛이나 인터넷 이런 것으로 스마트 미디어의 흐름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그걸 보니까 또 시청자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우리 한국 방송사들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함에 또 하면 뭐가 있냐면요, 그 한국 뉴스 같은 것이 그날 즉시 그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거는 되지만은 그 드라마 이런 그 연속극이 실집 그 타블렛이나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것보다 그 방송사에 공급되는 그 컨텐츠가 2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빨리 공급을 해달라는 그 지원을 각 방송사에서 본국에다가 요청을 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저희 협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제가 그거를 다시 그 관계 기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봤는데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협회 입장에서도 참 제가 좀 섭섭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 봤을 때에 제가 또 건의하고 싶은 마음은 뭐가 있냐면은 또 방송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다시피 4가지의 그런 그 조항이 붙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각 그 미주 방송사의 이 공급 콘텐츠는 좀 정부가 적극 좀 지원을 해서 좀 무료로 좀 공급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가 바람이고,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런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은 좀 이렇게 뭔가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하멍차서요. 한번 얘기하면 그걸 끝나요. 제가 작년에도 어느 뭐 기관에서도 우리가 그 정부에서 방송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LA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방송들 언론사들의 모임의 그 호소록을 자문 그 의견 수렴을 제가 모아서 보냈습니다. 보내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 무관심한 그 한국 정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또 뭐가 또 있느냐면은 공급 프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그 우리 단체가 한국에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 뭡니까 메이저 방송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부 그 방송사는 그 한국에 무료로 공급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그 요청을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협회로. 그러면 제가 또 그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도 아무 협조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그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방송사와의 우리 미주 교포 방송인들의 유대감가가 원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정부 측에서 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관계기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멀리서 오셔갖고 정말 굉장히 답답한 이 현상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빨리 무료로 콘텐츠 공급을 해달라는 말씀을 요약할 수 있고요. 이 함흥차사에 관해서는 나중에 그 KBS의 이도경 선생님이라든가 미래부의 오영수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호 선생님 부탁하겠습니다. 네, 저 방송사 협회 정용호 사무총장입니다. 우리 저 정윤균 교수님하고요, 저 김정화 교수님이 정말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거와 아울러 실체적인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저희 아픔이, 방송사의 아픔이 어떤 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저 KBS에서 나오신 저 이도경 부장님 있잖아요. 사전에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KBS에서 나오셨으니까 KBS를 신뢰로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와닿지 않겠나. 이래서 신뢰는 KBS를 위주로 해서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두 교수님이 조사한 것 압축해 보면요, 하나는 우리 모국의 방송이, 이건 미주를, 북미주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정부 관계자들 놀라실 겁니다. 종교 방송을 제외한 13개 방송이 지금 LA에서, 뉴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이건 정말 그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우리 미디어 환경이 정말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에서 스마트 시대로 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리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 재외동포 방송사들의 책임도, 또 한국에서 지원하지만은 실체적인 와닿는 지원을 못한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해외 동포, 그러니까 재외 동포 방송사들 있잖아요. 구태에 의한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 다시 반성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첫 번째부터 다시 짚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13개 방송이 들어왔는데 지상파 3사를 처음에 필터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상파 3사가 해외에 들어올 때 최근에도 KBS 월드 24라는 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앞에 서두는 뭔 줄 압니까? 해외 동포들에게 양질의 방송을 공급한다는 명분입니다. 정말 이게 양질의 방송이 되겠습니까? 13개 방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YTN, Y뉴스, 월드 24는 뉴스와 다큐 위주로 한답니다. 뉴스 흘려 넘칩니다. 그리고 지상파 3사가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우리 해외 동포 방송사가 유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면은 컨텐츠라는 생산 공장을 가지고 말하자면은 해외 유통 시장을 가지고 있는 유통 시장이 당한 겁니다. 생산 공장한테.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KBS 같은 예를 다시 죄송합니다. KBS가 해외에서 컨텐츠만 파는 것이 아니라
광고 시장까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MBC, SBS 똑같습니다. MBC는 LA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참 이게 창피한 속된 말로 냄비 장사한다 그럽니다. 홈쇼핑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외 동포 방송들이 문 닫지 않고 이나마 있는 것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방송 중에서 22시간을 KBS를 틀어야 됩니다. 그 중에 자체 제작을 해서 나가는 방송을 틀 수 있는 시간은 프라임 타임이 오후 6시에서 11시까지 같으면은 그 중에 1시간 자체 제작 방송 틀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 대한민국의 대기업 광고, 미국 시장에 있는 대기업 광고, 그 시장은 KBS, MBC, SBS 다 가져가고 나머지 짜투리 시장 가지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은 어느 광고주가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 그러한 무분별한 동포 방송에 모국 방송이 들어와서 지금 모국 방송이 들어오면서 해외에 특히 미주 시장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는 정체성이 무엇을 동포들에게 주겠다고 들어오는 건지 돈을 벌자고 들어오는 건지 확실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요, 이제 해외 동포들이요, 눈높이가 우리 방송사 사장님들 KBS 하나, MBC 하나, SBS 하나 가지고는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OTT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저께도 저희가 숙소에서 저희 OTT 가지고 했지만은 70개, 80개 방송을 현지에서 가만히 다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5초란 시간 차이를 가지고. 그러한 OTT 디바이스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에 방송 3사는 저작권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동포 방송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OTT 시장 동포 방송이 가져가지 않으면은 KBS 미디어 OTT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 MBC 푹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해외 동포 시장을 견줘서 만든 겁니다. 저희 정말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희 해외 동포 방송사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자체 제작 할 수 없죠. 그러면은 라디오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사들끼리 서로 헐뜯지 말고요, 일체 단결해 가지고 본국 모국의 방송과 싸워야 됩니다. 저희는 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에 모든 것은 저희 겁니다. 대한민국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모국의 방송 것이 아닙니다. 일치 단결해서 공동 제작하는 그러한 자체 제작을 하시면은 저희는 모국 방송보다 훨씬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한테 주어진 이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미국 땅에서, 뉴질랜드 땅에서, 호주 땅에서 저희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참정권을 꼭 표로 만들어 가지고 표로서 정책 당국을 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어저께 들으셨지 않습니까? 가슴에 와닿습니다.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너무 격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오늘 이도경 부장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메리카 사장을 하셨던 권호석 사장님이나 최춘혜 사장님, 지났던 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착하다는 이덕영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10분의 1로 줄여서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부 당국에 있잖아요. 3가지 제안만 좀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또 우리 저 사업이사님, 동포재단의 사업이사님 오셨는데요. 동포재단법에도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법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법제시에서 나온 거 뽑아왔습니다. 재외동포를 홍보, 문화교육 이쪽에서 있잖아요. 도와줄 게 있는데 저희가 뺏기고 있습니다. 이거 외교당국에 있는 우리 또 사업이사님, 왜 YTN이 연 20억을 가져가야 됩니까? 재외동포 방송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YTN이 본국에 앉아가지고 미국 땅에 와가지고 광고를 팔면서도 왜 20억을 가져가야 됩니까? 이거 정말 저희한테 수혈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정책 토론해도 가져준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미래부의 저 오과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 정말 토할 수 있는 자리에 감사한데 이제까지 모든 연구 자료들을 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한 15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에서 2009년도에 중장기 해외 한국어 방송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한 10대권 되더라고요. 이 연도별로 전부 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2009년도부터 해외 방송 위기라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 위기라고 알고 계시는데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걸로 그치면은 저희 내년에 또 만나가지고 또 무슨 얘기 할 겁니까? 제 제안드립니다. 방송학회와 우리 미래부와 외교부와 관계되는 방송 관계되는 저희 협회 또는 다른 기관 단체와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제안 꼭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비장해서 제가 사회를 사실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KBS 글로벌 사업부의 이덕영 부장님 몇 번 이제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또 연합뉴스의 이용 부장님, 본부장님, 순서대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장님 먼저 부탁합니다. 정용호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덜 결책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 잠깐 나왔듯이 저희도 이제 KBS 월드 24라고 해서요. 11월 3일 날 공식적으로 재외동포 700만 동포를 위해서 채널을 하나 출범시켰습니다. 그게 왜 출범을 하게 됐냐면 기존의 KBS 월드가 원래는 초반에는 교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이었는데 이것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류 붐이 불고 해외 한류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 국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쪽 러시아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교민들께서도 좀 불만이고 교민들 왜 더 뉴스를 좀 더 하고 아침마당이나 정보라든지 이런 교양 프로그램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민들의 불만도 있고 또 한류 팬들은 좀 외국어로 좀 보고 싶은데 자막이 안 들어간 뉴스라든지 아침마당이 나오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KBS도 지금 올해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월드 24를 출범시켜서 이거를 교민 전문 채널로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주로 뉴스에다가 인간극장이라든지 다큐 3이라든지 세계는 지금이라든지 이런 교양 정보 위주 전문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희도 교민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거의 무상으로, 뭐 최소한 비용 내지는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민들까지 가기 위한 송출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교민들이 원하시는 전국 노래 자랑이라든지 가요 무대라든지 뭐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드라마도 일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제 나름대로 주조 시설들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애플 TV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상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TV만 보시는 나이 드신 교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YTN에 가는 반값만 주셔도 저희가 교민들한테 이런 걸 무상으로 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저희 서비스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역시 불법 TV 패드라는, 교민들이 이제 월드를 안 보시거든요.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거의 TV 패드라는 불법 OTT 사업자를 받아서, 그거는 뭐 KBS 1, 2, 뭐 MBC, SBS 그대로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그것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런 불법 사업자 이제 피해자도 여기 계신 한국어 방송인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피해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공동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김종학 선생님께서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는 뭐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데, 지원이 필요 없는 게 TV 패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금 저희가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3만 교민이라는데 저희 KBS 월드 가입자가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가구. 근데 그나마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사업자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는데 OTT VOD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 VOD에 대한 저희 대처, 이거를 한인 방송 사업자들이라든지 저희 뭐 여기 있는 국내 콘텐츠 업자라든지 이런 VOD에 대한 대처도 좀 충분히 해서 계속 이런 한류 확산과 교민 지원이라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좀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좀 이용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이용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 일정에 보면은 해외 한국어 방송 종사자 2분, 해외 한국어 방송 관련자, 한국어 방송 관련 국내 관계자 2명 해서 이제 KBS와 저를 초청을 했는데요. 저는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경쟁 아니면 동료 방송사를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뉴스와이가 아니라 연합뉴스 소속이고요. 그리고 KBS, MBC, SBS처럼 직접 방송하지 않고요. 그리고 뉴스와이도 YTN처럼 위성 임차 비용 20억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미디어 담당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 재외동포 관련 취재 부서에 또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어 방송 관계자라는 입장보다도 재외동포 혹은 미디어 관련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조금 분위기라든가 또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달라서 저희 회사 관련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고, 해외 방송들이 사실 뾰족한 활로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방송,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해봤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연합뉴스에서 왜 해외 방송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는가? 저는 이제 뉴스와이 만들기 이전부터 2007년에 이제 한민족 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재외동포하고 다문화를 취재하는 별도의 부서를 편집국에서 분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관련 소식, 관련 현안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가 이제 한민족 센터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한인 언론, 이 신문 온라인 중심의 언론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됐고, 그다음에 뉴스와이가 개국하기 전에 한국 TV 방송 협회 그분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서 이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생생한 또 기록과 증언들이 또 여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번엔 그래도 항상 재외동포 문제를 바라볼 때 전 세계의 나라 여건이나 역사나 뭐 이런 부분이 다른데, 이 방송사들을 이렇게 그룹을 줘서 이렇게 분석을 정밀하게 해주시니까 좀 더 논의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재외동포 분들하고 콘텐츠 협력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다 보면 항상 각 나라 여건 또 수준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참 달라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될까 늘 고민에 봉착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가기 어려워서 여건이 되는 곳과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면 늘 또 같은 단체 소속사 회원으로 있는데 이게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불만들이 항상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는 어제도 설진아 교수님께서 콘텐츠 공동 제작, 교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오늘도 발제자 선생님께서 광고 수주 공동으로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 정부 지원,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영 혁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당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신문 온라인 매체들과 협력해온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공동 광고 수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계 한민족 축전 같은 거 할 때 세계 한인 언론인 연합회가 공동으로 수주를 해서 소속 회원사들이 다 광고를 싣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인 방송사들이 모여서, 여기 발제자 선생님께서도 그 제안 그 대목이 나오던데, 광고 부분을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 함께 가지 못하더라도 뭐 소비자층이 어느 정도 겹치고 또 이런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광고를 공동으로 이제 게재를 하는 거죠. 저희가 공동 취재 부분도 저희가 2년 전에 대선 같은 경우 저희가 특파원이 뭐 우리나라 모든 신문사 합친 숫자보다 더 많지만 그래도 없는 곳이 있어서 곳곳에 있는 재외동포 언론사랑 공동 취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정보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또 휴먼 다큐 프로그램이 됐든, 어제 이제 박기태 단장이 제안을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지원은 개별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방영권 사업이나 이런 부분과 다르게 공동으로 해서 하면은 좀 더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국에 있는 방송사와 협력을 할 때는 사실 KBS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들을 들어보면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국의 방송사와 어떤 키스테이션을 정해놓고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여기 김성건 의원님 다시 오셨는데요. 김성건 의원님이 늘 재외동포분들 모이신 자리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참 동포분들 소중한 자산이고 다 한 분 한 분이 구슬 같은 분인데 이거를 하나로 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각 지역 동포사회마다
그걸 꿰어주는 게 저는 방송이고요. 한인 방송이고 또 한인 방송 하나하나마다가 다 구슬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엮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연합뉴스가 하든 KBS가 하든 어디가 하든 스스로 나서시는 거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앉은 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원 부분 어려우니까 뭐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돌아가면 여기 미래부든 동포재단이든 어디든 다시 또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런 얘기들도 늘 있어요. 아, 그분들도 다 개인 사업자고 또 뭐 돈 벌려고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갖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지원해 주냐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인 방송들이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했든 안 했든 기여하고 있는 부분 이대로 죽게 놔둘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원 규모 이런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냥 캐시로 준다든가 아니면 개별 방송 프로그램에 한다든가 그런 효과 부분을 따지고 그다음에 명분과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해외 방송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또 국내 사업자분들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면 이 까딱 잘못하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로서의 그 구체적인 사업 전략도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한 현실적으로 접목 가능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분 미래부와 외교부에서 나오신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영수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제 차관님 모시고 KBS에 가서 이제 20회 해외 한국 방송인 대회를 이제 같이 준비하고 여러분들 모시고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했던 내용 위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해 준 정윤경 교수님하고 김주환 교수님이 용역 교수님 과제는 미래부에서 올해 초에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새로 다시 20회를 맞아서 재구성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요청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직접 좀 현지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좀 눈으로 보고 또 같이 뵙고 말씀은 못 들었지만 교수님들이 어쨌든 발로 뛰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했던 자료에 근거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런 전제에서 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약 18개국, 작년 기준이니까 좀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TV 라디오 해가지고 100여 개 정도의 방송사 있는 조건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을 알고 있고요. 그 점에서 지금 현재 재외동포 비중을 제일 큰 중국,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방송사들의 정체성 내지는 방향,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 방송사, 국내 방송사들의 또 진출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이게 해외 한국어 방송사 지원 제도를 미래부가 현재 소관하고 있다고 해서 미래부가 혼자 풀 수 있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한국을 상대할 때, 본국을 상대하실 때, 모국을 상대하실 때 한국 정부 하나로 상대하시지 미래부 따로, 외교부 따로, 문화부 따로, 방통위 따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에게 필요한 거는 외교부, 문화부, 방통위 다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외동포에 대한 실제 정책을 외교부가 추진하고 계시고 재외동포 재단이 또 있고 문화부는 또 재외 공관 중에 또 문화원이라는 또 다른 문화적 사이트를 갖고 공간과 연결하면서 또 해외 한인 방송사들과 어떻게 네트워크하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아마 그래서 문화원장님이 참석하셔서 많은 좀 질책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방통위 역시 현재 KBS 국가기관 방송인 KBS를 감독하고 그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KBS 월드나 아니면은 종편이나 보도 채널들을 승인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내년도에 반드시 우리 정부 내에 미래부, 외교부, 문화부, 방통위가 먼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현안 인식을 먼저 공동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주제는 720만 재해동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거며 공관과 협조해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해외 한인 커뮤니티를 유지 발전시키면서도 거꾸로 그분들의 의견이 국내에 반영되고 반대로 국내의 어떤 이 만들어진 우리 쪽의 어떤 내용들이 다시 현지 재외 동포들과 교류하는 공감을 갖고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특히 현재 국가 홍보 방송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KBS 월드 운영하고 있고 아리랑 TV라고 또 별도로, 물론 이제 국가 홍보 방송이라는 게 꼭 현지 우리 커뮤니티를 전제로 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이미 상업적 콘텐츠 유통에 신경을 쓰는 국내 방송산업 환경으로 인해서 현지 방송하고 경쟁하는 부분들이 분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미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뭐 그런 문제들이 닥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좀 그 2010년, 11년에 사실 이 업무를 맡았다가 다른 부서를 갔다 다시 와서 지금 그 사업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좀 놀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11년에 사실은 요 지원 방식을 바꿔서 자체 제작 비중이라는 부분이 너무 이 대륙 간의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방영권 지원 쪽으로 대충 비중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사실은 오히려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당시 자체제작 지원하는 그 사업의 비중을 줄인 가운데서 방영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원래 국내 방송사 제작 지원학과에 포함해 가지고 오히려 딜리버리 해주는 걸로 정책을 변경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 2년 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두 분 교수님 조사하시는 거 세부적인 걸 보니 오히려 이 한인 방송사가 현지 커뮤니티에서 정착하고 오히려 주류 사회와 연결해서 재외동포로서의 지위 향상을 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좀 평가를 해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미주 내 아니면 그 대륙 국가 내 공동 제작 부분에다가 붙여가지고 국내 방송사에 제작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국내 지상파, 뭐 지역 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나 PP들, 케이블 채널들하고 연계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뭐 좀 더 프로모트해서 현지 코디네이터 수준이 아니라 아예 현지하고 연계해서 공동 제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산이 오히려 그리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률적 지원 방식 한계 있단 말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는데요. 사실은 방영권 지원이 더 큰 수단이냐, 자체제작 지원을 하는 게 더 큰 거냐, 아니면 연수 교육 지원을 해서 좀 더 현재 인력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이 큰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까지 중심에 뒀던 건 사실 방영권 지원, 자체제작 지원에 중심을 두고 오히려 연수 교육 지원은 KBS에 위탁을 해서 오히려 일정하게 KBS 월드랑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나름 정부는 인정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구 진행하는 결과와 방송사 분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어찌 보면 그 방영권이나 자체적 지원도 중요한 만큼
현지 커뮤니티 내에서 제휴동포 내에서 방송 인력들이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교육 부분에 대한 거를 오히려 KBS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뭐 꼭 KBS가 다시 꼭 맡을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어떤 식의 연수교육이 훨씬 효과적인지 오히려 대상 지역별로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에 맞는 지원 제도를 개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내 방송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꾸 해외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약 70년까지 넘는 역사를 가진 해외 방송사 종사하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렇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라고들 다들 얘기하지만 분단된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북한을 딱 떼내면 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서 그 섬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이게 부존 자원이 많고 굉장한 다른 천혜의 혜택을 갖지 못하는 한 결국 인력이 제일 중요하고 이 인재가 해외로 나가서 오히려 우리의 역량들을 오히려 거꾸로 더 보여주고 다시 글로벌 시민으로서 협력하는 모델을 찾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해외 현지에서 개척하시고 지역 현지화를 이루신 해외 한국방송사 종사자분들의 노고와 그 경험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과 연계하는 우리 국내 방송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을 어떻게 좀 더 협력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적으로 하는 건 또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고 또 차별할 수 있는 건 차별하는 고민들을 좀 더 진지하게 좀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영수 과장님께서 한 20여 년 동안 이쪽 미디어 분야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는 외교부의 정건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외교부 재동포 과장입니다. 맡은 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 동포분들 만나러 가면은 재동포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부끄러운 건데 이제 재동포과가 있으면서 결국 뭐 했느냐 하는 얘기로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재동포 정책을 입안하고 또 이제 많은 정책들은 이제 사실은 물론 여러 범정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재동포 재단을 통해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직능에 관계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포재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 큰 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처하신 어려움, 또 경영의 어려움, 또 아까 김영호 사무총장 말씀하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나오고 외교부에서 나오긴 했지만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이게 어떻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제 검토한 바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좀 들으면서 그리고 또 사전에 발제자료를 받아서 생각했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동포 재단 또는 이제 외교부의 어떤 재동포 사회 지원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립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단체나 커뮤니티 단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거기에 어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크게 한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을 이제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네트워킹, 이제 코리안 단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세계 뭐 한인회장 대회, 한상 대회, 뭐 한인할 여러 가지 그런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각 또 대륙별로도 조금씩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민족
정체성의 유지 그리고 모국가의 연대 강화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교육, 문화고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 차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들으면서 방송 분야가 제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송인들 또는 해외 방송사 또 조직 자체가 그 컨텐츠 확보하고 방송하는 거 이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조금 역할을 하신다면은 방송 이외에 어떤 방송 이전에 동포 단체로서 또 동포 단체로서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도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온라인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교육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건 뭐 방송 콘텐츠가 아니고요. 교육 콘텐츠지만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다른 부처들과도 협력을 하고 또 이걸 원하시는 이제 동포 교육 기관이라든지 단체와도 공유하는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방송 콘텐츠도 이런 식으로 같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이제 재외동포 정책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뭐 어떤 우리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또 재외동포 사회도 변화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디나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린다면은 옛날에는 좀 정부가 동포 사회라는 이제 일방적인 성격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은 쌍방향으로 많이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동포 간담회 하실 때도 주로 강조하시는 게 이제 어려운 한자어지만은 이제 호혜 발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이제 뭐를 주고 지원하고 하는 것 플러스 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개념을 앞으로 많이 이제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포재단 이사님 또 와 계시지만은 저희 재외동포재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이제 재외동포재단에서 이제 방송인 대회 내지는 이제 방송인 그룹하고의 접점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주 뭐 적은 예산으로 몇천만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제 어려운 데 있는 언론들을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다 짜져 좀 촘촘하게 어떤 지원 분야 우선순위가 이제 돼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꾸 이제 이 정책 개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동포재단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심각하게 좀 고민할 것을 일단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은데 미래부 외교부 모두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발제하신 선생님들 논문에 대해서 무슨 뭐 비판이나 지적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동의하시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송 기기 지원과 KBS 콘텐츠 지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혹시 오영수 과장님 뭐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 선생님 중에 혹시 간단하게 우리 김조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이제 뭐 지상파 얘기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1997년에 한국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는 미국의 지상파다. 그래서 ABC, CBS, MBC 미팅을 했었는데 그쪽은 스탠스가 확실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상파고 내국인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부에나비스타를 소개해 줄 테니까 애나보러 가라. 그래서 이제 부에나비스타하고 워너브라더스하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지상파하고 유통이
뭐 제1유형의 시장은 워낙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국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 또 동시에 한국이 미국과 같은 그런 스트렝스가 국가의 그 파워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이치벨레라든가 떼베생이라든가 NHK 월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 홍보를 위한 분명히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혼용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개념 정의는 명확하게 좀 구분된 상태에서 정책 제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두 번째로 우리 KBS에서 말씀하셨던 저작권 관리는 저는 이거는 잔인할 정도로 치밀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해외 한국어 방송사를 지키는 길이다. 미국 메이저들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개인이 토렌트를 통해서 불법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 그 개인한테까지 소송이 옵니다. 이것처럼 해외 한국어 방송 사업자분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TV 패드라든가 이런 불법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서서 지켜주셔야 이것이 나중에 정책 지원하고 다 연결이 되는 선순환 고리가 될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이번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제1유형과 2유형, 3유형의 그런 각각 구분된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되면 확실히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복지라는 부분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원이나 정책의 부분도 동의하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